자, 이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볼 텐데요. 먼저 오늘 새벽에 핫했던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크게 악화됐었던 미국 소비자들의 심리가 이번 달 들어서 크게 개선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경제조사단체죠. 컨퍼런스 보드는 5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98로 지난 4월보다 12.3포인트 정도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컨센서스가 한 86 정도였으니까 이보다 상당히 웃도는 깜짝 반등이 일어난 거죠. 이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한 게 소비자 신뢰 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다라는 관측이 소비자 신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건데 이 관세 정책이 완화되다 보니까 짓눌렸던 소비 심리가 다시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비자 신뢰 지수 왜 중요한가?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기 선행 지표격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 경제 회복의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이브입니다. 경영권 인수 경쟁 상당히 치열하게 펼쳤던 바가 있는데요. 이 하이브가 갑자기 SM엔터 지분의 전량을 중국의 IT 공룡 기업이죠. 텐센트사에 있는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에 매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제 금감원 공시를 통해서 밝힌 건데요. 이에 따르면 하이브는 현재 보유 중인 SM 지분 전량에 해당하는 221만 주 가량을 텐센트에 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래는 내일 모레죠. 한 30일쯤 장 마감 이후에 시간 외 대량 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 하이브 측은 이번 발표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비핵심 자산을 정리한 것이라며 확보된 재원은 향후 성장 동력 확보에 활용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텐센트 뮤직은 카카오 엔터에 이어서 SM의 실질적인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YG 엔터의 지분도 현재 보유 중이기 때문에 K-팝과의 협업을 앞으로 더 가속화할 걸로 보입니다. 자, 앞에선 이번 지분 인수를 계기로 중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는데요. 자, 한알령 해제 본격화되는 시그널일까요? 오늘 국내 엔터사들 반응 궁금해집니다.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기사 만나보시죠. 와, 드디어 밸류업 지수 정기 변경이 실시됐습니다. 시간 정말 빠르죠.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는데요. 작년에 구성이 됐었는데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드디어 현대로템과 LS일렉트릭 그리고 삼성증권, 아모레퍼시픽 등이 편입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수페타시스, S-오일, 페노션, NC소프트 등은 지수에서 빠졌는데요. 자, 한국거래소 이 같은 밸류업 지수 정기 변경 심의 결과를 바로 어제자 발표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편입 종목은 27개, 편출 종목은 32개로 확정이 된 건데요. 자, 지난 12월 달이었죠. 종목이 구성되고 나서 특별 변경이 실시됐었는데 이 종목이 105개까지 늘었다가 이번 변경을 통해서 다시 100개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거래소는 밸류업 기업들의 공시 비중이 작년 9월에 처음 이 밸류업 지수를 발표할 당시 7%에 머물렀었는데 현재는 무려 61%까지 크게 확대됐다면서 내년 정기 변경부터는 밸류업 공시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정기 변경에 따른 구성 종목 변경, 오는 6월 13일자부터 반영이 되는데요. 자, 앞서 MSCI 리밸런싱에도 현대로템은 또 포함이 된 바가 있죠. 이로 인해서 한 번 더 트리거로 작용이 될지 궁금해집니다. 지금부터 바로 점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 엠벤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이네요. 다 모르셨죠? 예. 하루 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제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예, 오늘 모처럼 뉴욕 증시가 하루 쉬고 돌아왔는데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소비자 신뢰지수가 깜짝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결국에 이 영향이 미중 관세가 완화된 덕분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장까지도 이 훈풍 이어지겠죠? 네, 뭐 사실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미중 갈등, 뭐 완화, 그리고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 사실 너무나 지금 태도를 빠르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감히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어제 나온 경제 지표들은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 국내 증시 어제 사실 좀 약간 지지부진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조금 상승이 강하게 더 나올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관세에 대한 카드를 뭔가 아쉬울 때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FOMC 때 이번에도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은 또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연준 너희들이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또 나는 관세로 위협한다. 뭐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겠고 사실 유럽 관세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또 며칠 만에 또 다시 뭐 7월 달로 연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경제 지표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이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에도 좀 좋게 나왔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금 현재 중국과는 조금 협의가 잘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지만 남은 건 일본, 또 유럽연합이 있기 때문에 또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시장은 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 마무리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좀 의아한 소식이었는데요. 하이브가 보유하고 있던 SM엔터 지분 전략을 중국 텐센트에 매각하기로 결정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시간 외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공시를 통해서 확정이 된 건데요. 이렇게 지분을 팔 거면 뭐 그렇게까지 이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 경쟁을 치열하게 했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2023년도 2월 달이었죠. 원래 이제 경영 참여를 하기 위해서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한 9.3% 정도 지분을 갖고 갔는데 이때 중요했던 거는 이제 원래 하이브가 지분 참여를 하려고 경영 참여를 하려고 인수했던 그 금액에 카카오엔터가 뛰어들면서 카카오엔터가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갔죠. 이제 거의 한 45%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자막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하이브가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면서 따로 이제 새롭게 지금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금을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텐센트 같은 경우는 자회사 텐센트 뮤직을 통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뭐 하이브라든지 큐브엔터의 음원을 유통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과 많이 교류를 하고 있었고 YG 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분은 4% 이상 그리고 그 외에 카카오엔터 같은 경우에도 지분을 4% 이상 갖고 있는데 앞으로 SM의 지분을 가지고 가면서 여기에 대한 국내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전체적인 사이즈를 보면은 하이브가 이전에 그 전체 금액을 SM을 인수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간 금액이 한 5,55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이제 일부 매각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매각되는 거는 5월 30일 날 끝나고 난 다음에 시간의 거래로 블록딜로 거래가 될 건데 한 2,333억 정도, 2,300이 좀 넘는데 전체 매각을 하고 난 이후에 하이브가 SM에 투자했던 돈이 한 5,600억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하이브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양사가 하이브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거고 텐센트 같은 경우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지분을 인수해서 앞으로 엔터 쪽에도 또
더 확장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는 뭐 이거 외에도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IP 직접 재산권이죠. 그래서 뭐 동영상이라든지 뭐 가수들 또는 보이그룹 걸그룹들의 사진 등을 직접 이제 돈을 주고 사서 요걸 가지고 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국에서의 한류 붐에 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하반기 때 또 중국이 한알령이 해제가 되면 중국 관련 이슈와 함께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하이브와 SM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아마 뭐 이번 주나 뭐 이후에도 주가가 좀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엔터주들 요즘 상당히 좋죠. 실적도 좋고 주가도 흐름도 좋은데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사에겐 모처럼 호재가 아닐 수 없다라는 분석이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종목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우리 이전에 이조호 본부장께서 디어유 말씀해 주시면서 텐센트 지분 이슈를 한번 언급을 해 주셨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텐센트가 카카오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SM에서도 상당히 메인 지주로 올라서게 되는 거고, 여기에 자회사를 통해서 YG 지분도 갖고 있으니까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엔터를 다 점령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죠? 그럼 우리는 디어유 쪽을 보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전략을 짜볼까요? 사실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디어유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고요. 예. 이제 중요한 거는 텐센트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엔터사의 지분 관심이 많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중국도 우리나라 아티스트들과의 어떤 뭔가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국의 그런 배우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케이팝 스타들의 어떠한 동남아시아권에 대한 인지도 이런 것들이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활용하기에 괜찮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이런 뭐 블록들이 좀 뭐 계획에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미리 공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어유도 좋고요. 저는 사실 카카오 엔터를 좀 상장돼 있으면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사실 카카오 엔터는 카카오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상장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 엔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카카오를 보시는 게 맞지 정말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사실 카카오 하면은 정말 주가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네. 좀 답답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좀 힌트를 드리면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나인퍼즐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흥행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카카오 엔터에서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주목이 받아진다고 한다면 저는 카카오가 오히려 주가 반등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와. 이렇게 좀 생각의 폭을 좀 넓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물론 하이브랑 SM 좋죠. 근데 둘 다 지금 하이브가 지분을 팔아서 하이브에 손해볼 게 있냐? 없습니다. 그렇죠. SM도 손해볼 게 없어요. 왜? 텐센트가 그 물량을 다 받아가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훼손될 게 없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알령 해제 기대감 속에서 중국 활동이 더 많아지겠네. 이거는 표면적으로 지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한다고 한다면 지금 엔터주들이 계속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뭔가 흥행한다면 그로 인해서 수급 쏠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SM도 하이브도 아니고 오늘 주인공은 카카오를 좀 살펴보자. 우리 이조호 본부장은 너무 일찍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하이브 지분 이슈 한번 체크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드디어 고대하던 밸류업 지수 정기 변경 결과가 어제자로 나와서 한번 새 판을 저희도 짜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결국에 처음으로 정기 변경이 이루어졌어요. 지난 12월 달엔 특별 변경이었죠. 이번에 들어간 대표 종목들 보시면 현대로템, LS일렉트릭, 삼성증권, 아모레퍼시픽 들어가서 좋은데, 반면에 이수페타시스, 페노션, NC소프트가 좀 뼈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로템의 경우에는 MSCI 정기 리밸런싱에도 좀 들어가게 됐고, 뭐 이래저래 수급적인 호재가 많은 것 같은데, 이 가운데서 오늘 시장이 어디서 좀 환호를 할까요? 뭐 로템은 워낙 지금 네. 계속적으로 고점 경신하고 있어서 뭐
얼마나 더 갈지 뭐 예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밸류업 지수 변경되면서 여기에 또 이제 밸류업까지 더해지면은 당연히 뭐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사실 보면은 현대자동차 그룹이 특히나 현대차가 처음에 밸류업령이 나왔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현대 로템이 또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뭐 전력기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연결되면서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에서 강한 종목군들이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 대거 편입이 됐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이제 편출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주가 흐름도 지지부진하고 이러한 밸류업에 대한 수혜를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MSCI 관련돼서 정기 변경 나올 때 수급적인 요인으로 뭐 작용하는 경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밸류업 지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지 밸류업 관련돼서 뭔가 얘기 나오면서 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좀 유심히 봐주시고 편출되는 종목군들은 어떠한 이유에서 편출이 되었을까를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밸류업이라는 취지 자체가 주주 가치를 좀 증대한다라는 목적인데 지금 편출되는 종목군들은 그와 약간 좀 멀어지는 뭔가 행보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목석 가리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 로템이 아니고 하나 시스템이 MSCI 정기 리밸런싱에 포함된 종목이었는데 좀 헷갈렸습니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또 마침 밸류업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찰나가 우리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네요. 오늘 시장에서 반응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전략 짜보기 위해서 섹터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첫 번째 섹터 점검 공개해 주시죠. 다 제약바이오는 오늘도 상승할 것이다 라는 데 베팅을 하십니다. 자, 우리 조소희 매니저님. 네. 진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코로나는 조금 이제 약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밖에 리가캠 바이오 말씀해 주셨는데 나쁘지 않았고 이제 ABL 바이오가 물론 주인공이긴 했지만 어떤 측면에서 또 한 번 본다라고 다짐을 하셨어요? 뭐 아스코는 뭐 당연히 지금 유효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리가캠도 잘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즘 단기적으로 한 200% 상승했던 특히 이제 면역 항암제 쪽에 조금 비중을 좀 오늘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제 제약바이오 업종군들 중에 섹터별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면역 항암제 쪽이 전체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3.87%로 가장 강했습니다. 그중에 단연 1등은 ABL 바이오였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리포트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뭐 200%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중항체 전문 치료 관련 회사 기업인데 단일 뭐 이중항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단일항체 그러니까 치료제가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서 뭐 치료를 하는 그런 약인데 약물인데 이런 약물 같은 경우는 약효도 떨어지거니와 보통 이게 이제 부작용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항체를 하나 더 보태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약효도 오래 지속되고 그리고 부작용도 없는 그런 항체를 만들고 있는 게 ABL 바이오인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입장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BBB 셔틀 그래프바디 B에 대한 이슈인데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래프바디를 BTS인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BTI를 만들고 있는데, 4월 7일이죠. GSK에다가 그래프바디 B를 라이센스 아웃 하면서 이때 기본적으로 이제 4조 1,000억 정도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을 시켰고, 여기에 이제 로열티까지 들어오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BBB 셔틀이 상당히 다른 일전에 이제 BBB 셔틀 그러니까 단일항체를 가지고 만들었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의 부작용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효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 드롭시켰는데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BBB 셔틀을 가지고 아주 멋지게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BBB 셔틀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그 병이 바로 알츠하이머인데 알츠하이머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많은 기업들 예를 들어서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레캔비, 릴리 같은 경우에는 키순나 등을 만들었는데 이게 약효가 좀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 두 개 기업들, 로슈나 에비버 같은 경우는 단일항체를 가지고 알츠하이머 관련된 치료제를 만들려다가 드롭시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로슈가 가지고 있던 이 진행되고 있던 단일항체에다가 ABL 바이오가 셔틀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이걸 성공을 시킨 겁니다. 당연히 효과도 뛰어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부작용도 없었다는 얘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 BBB 셔틀 쪽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고 가장 큰 기업은 원래 ABL 바이오가 아니었습니다. 데날리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BBB 셔틀 쪽에서는 1등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시가총액이 한 10조 원 이상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진행을 하다가 라이센스 아웃을 팔았는데 이게 드랍시켰어요. 가져간 제약사에서. 그래서 시가총액이 10조까지 올라갔다가 4분의 1 토막 나서 2조 5천억으로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GSK가 ABL 바이오의 BBB 셔틀을 갖고 갔다는 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1등 기업으로 알려져 있던 데날리의 BBB 셔틀보다 더 효과가 뛰어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 있는 상태에서 효능도 좋기 때문에 전 세계가 1등 기업을 뛰어넘은 ABL 바이오가 단연 1등이다라는 거를 검증을 한 상태고, 두 번째는 라이센스 아웃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AB하고 TAU하고 기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세분화시켜가지고 또 라이센스 아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라이센스 아웃을 GSK 하나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개 이상이 더.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시간이 좀 없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플랫폼도 더 한 3-4가지가 있는데 라이센스 아웃한 다음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한 4월 초부터 지금 200% 이상 급등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룸이 더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 조금 조정이 온다면 여러분들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ABL 바이오 추가 기술 이전 가능성이 있어서 어제 급등을 했는데요. 회사 측에선 비공식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이번에 아스코보다는 에즈모나 아니면 바이오 USA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전언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우리 이조은 부장도 제약바이오 꽤나 좋아하시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셨던 바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시장에 베팅을 걸어본다면 어느 쪽으로 보시겠어요? 네, 역시나 지금 이중항체 관련, ADC 관련 종목군들이 계속 상승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인투셀 갖고 이제 ABL 바이오 갔으니까 그 다음 남아 있는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뭐죠? 리가캠 바이오. 리가캠. 네, 좀 상승이 나올 것 같고요. 예. 지금 보면은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소식이 약간 여기 불쏘시개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인적 분할을 하는데 사실 바이오 에피스를 5년 내에 상장 안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중에 또 상장할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 특히나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실망스러운데 인투셀이 갑자기 그 다음날 상장하면서 여기에 지금 집중됐다라는 점. 왜냐면 인투셀 같은 경우가 에피스와 지금 ADC 관련돼서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지금 ABL 바이오랑 인투셀이랑 또 연결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 그럼 도대체 인투셀이라는 기업이 뭐길래 지금 저렇게 삼성이랑 ABL 바이오랑 둘 다 난리냐. 지금 이게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로 들어왔던 수급들이 완벽하게 지금 이 안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 왜냐면 알테오젠도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저쪽의 상승세는 좀 약간 수그러 들었고 지금 완전히 ADC 쪽으로 다 몰렸거든요. 그러면 이 기세가 오늘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해서 인적 분할 이후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저는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ADC 전용 라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곳이 지금 아무래도 우리나라 큰 CDMO 기업들이 먹거리로 좀 점 찍어 두었기 때문에 ADC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들, 특히나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돌파를 딱 이쁘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추가 시세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ABL 바이오 어제 좀 급등을 한 수급들이 과연 ADC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리가캠으로 옮겨 붙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오늘 일정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한번 예측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섹터 어디에 또 눈독을 들여야 되는지 두 분께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반도체, 지주사 모두 업으로 선택을 해주셨네요. 자 매니저님, 네. 지주사가 어제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하나 20% 가까이, 두산도 6%. 네. 아무래도 지배구조 이슈, 또 밸류업도 어제 나왔고 이렇기 네네. 때문에 좀 대선 영향이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그럼 오히려 대선 끝나면 끝 아닐까요? 아니 끝이 아니죠. 이제 PBR 이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도 금융당국에서는 이제 PBR을 0.8, 1배 이상을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제 이 이슈가 나올 때 제가 뭐 하나나 두산을 추천드려 벌써 100%가 넘었어요. 네. 수익률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주사 주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으로 계속 밸류업 프로그램을 구동을 하기 때문인데 그렇게 된다면 주주환원 기대감이 있고 주주환원 기대감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있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할 테고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에게 배당도 많이 주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한 수익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겁니다.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정부 기업가치 제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주사들이 순자산 가치가 할인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게 해소가 되면은 주가가 또 올라가는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지주사들이 이제 자회사들도 가치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자회사의 가치가 상승하면 여기에 대한 재무제표가 연결 재무제표로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주사의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던 지배구조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그러니까 여러 주주들에게 불안정하거나 불이익이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이익이 가는 쪽으로 지주사들이 정책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지주사들의 저평가 문제인데 그게 두 가지 걸로 요약될 수 있는데 하나는 더블 카운팅 문제예요. 더블 카운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회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의 기업 이익을 평가해서 발표를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대기업들 특히 지주사 같은 경우는 자회사를 두고 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양쪽으로 잡히는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돼 있는데 이거를 지주사들이 기본적인 평가를 다시 나누면서 여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회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주사가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는데 자회사들의 지분율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증가할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분율이 증가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받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도 줄어들기 때문에 주주가치 환원에도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주사에 대한 이슈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한화하고 제가 두산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효성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효성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해서 가신다면은 충분히 제가 말씀드리고 100% 이상 다 올라갔는데 아직도 올라갈 여력이 많고 효성 같은 기업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한화, 두산뿐만 아니라 효성이란 새로운 옵션까지 주어졌습니다. 저희 같이 흐름 팔로우업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번에는요. 앞서 우리 이조 본부장께서는 반도체를 점검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발표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고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방향성을. 사실 삼성전자 주가만 보면은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답답한 흐름이긴 합니다. 답답하죠. 사실 너무 답답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왔을 때 국내 반도체 기업들 상승세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사실 너무나 좀 많이 못 움직이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반도체 소부장 쪽에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 최근에 유리기판주들이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삼성전자에서 2028년도부터 유리기판 도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뭐 관련 종목군들이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HBM 관련주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역시나 AI 반도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를 중심으로 삼아서 좀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 저는 이제 만약에 유리기판 관련 쪽으로 한번 보신다면 지금 이미 소문나 있는 YC캠이라던가 피로텍스 말고 네. 약간 숨어 있는 강자. 전기? 저는 이오테크닉스 보시면 좋을 것 이오테크닉스요? 같아요. 왜냐면 이오테크닉스가 이제 대표적인 삼성 밸류체인이기도 하고, 사실 삼성전자에서 물론 삼성전기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커팅이랑 다이싱 관련해서 보면은 피롭틱스가 어떻게 보면은 유리기판 구멍 뚫는 거에 대한 검사 장비거든요. 근데 이 다이싱이랑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오테크닉스도 같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관련해서 부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도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들 보실 때 조금 LCD, OLED 이쪽으로 맞아요. 증착과 관련된 기업들과 연결지어서 보시는 게 공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엔비디아 실적에서도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봐도 괜찮습니까? 그게 일단 이제 HBM 쪽으로 확실하게 좀 쏠리면 또 이쪽은 좀 미지근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지금 저기 엔비디아 쪽에서 뭐 유리기판 관련된 실적에 대한 뭔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도 유리기판 도입하겠다 이런 그렇죠. 약간 느낌, 예. 그런 뉘앙스가 만약에 어닝콜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안에서 우리 또 유리기판 붐을 잘 타고 있는 가운데서 엔비디아의 실적의 코멘트가 트리거가 될 것인지 좀 궁금해집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에서 섹터 점검까지 이제 다 마쳤으니까요. 어디에 중심을 잡으면 좋을지 마지막 중요하겠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카카오의 반등을 기대해보자. 미국의 FOMC 회의록이 공개된다. 그러네요. 잊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회의록. FOMC는 보통 이제 FOMC 회의록 같은 경우는 FOMC 회의로 FOMC가 끝나고 난 다음에 3주 뒤에 그치, 오픈이 되죠. 금년 5월 같은 경우는 5월 6일부터 7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날짜로는 뭐 28일입니다만 우리 시각으로는 29일 새벽 3시에 오픈이 됩니다. 보통 이제 FOMC 회의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을, 특히 이제 금융 정책을, 경제 정책을 쓸 건지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돼 있고, 특히 거기에 점도표가 지금 오픈이 되는데 점도표에서 금리를 인하할 건지 인상할 건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내일 새벽 3시에 나오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슈로 조금 약간 뭐 인상이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하면 호재로 작용해서 또 미국 증시가 급등을 하겠습니다만, 어제도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뭐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좋아졌다는 이슈와 함께 이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FOMC의 그 회의록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좀 전체적인 지수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네요. 의사록에 의해서 제한적인 수급으로 흘러갈 것인지, 소비자 심리 지수의 가치 훈풍을 탈 것인지. 자, 우리 이종훈 부장은 앞서서 그 텐센트 이슈와 맞물려서 카카오를 네. 보자라는 얘기입니까?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예. 대선 끝나고 만약에 어디 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쪽이 된다면 사실 카카오가 아무래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당 쪽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이 만약에 된다면 과거에도 그랬고 아마 탄핵 정국 때도 이 카카오가 그때 급등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쪽 야당 쪽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에는 이 카카오 쪽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사실 AI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직 그렇다 할 성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뭔가 지금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카나다를 비롯해서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상업화에 대한 부분들 기대를 이제는 해볼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대선 공약으로 계속 AI 관련된 육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카카오가 그와 맞물려서 어떤 서비스를 진행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 기대감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 지금 어떻게 보면 카카오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거 봐서는 아무래도 이 대선의 영향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카카오 엔터와 관련된 이슈까지 좀 엮어서 보시면은 저는 가격만 주가만 딱 놓고 보면은 카카오 지금 너무 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아까 뭐 지주사 얘기도 하셨지만 카카오도 한번 우리가 이제는 미워도 다시 한번 아하.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정권 교체 플로우를 타고 있고 AI에 텐센트까지 더해진 카카오를 보자라는 힌트 얻어봤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종목도 당연히 카카오를 주셨겠네요.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일장 공략해볼 관심주 현대건설 그리고 태웅. 오, 희한한 종목을 또 들고 왔습니다. 일단 현대건설부터 짧게 들어볼게요. 네, 현대건설 사실 이제 이 프로그램 말고 이 프로그램보다 더 일찍 한 게 다음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거기 추천드려서 벌써 지금 13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엄청나죠? 예. 그때는 사실 이제 원전 관련 이슈를 말씀 안 드렸어요. 원전 관련 이슈를 알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2월 달, 3월 달에 증권사 리포트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건설사 큰일 났다. PF 프로젝트 망했듯이 지금 이번에도 소형 건설사들이 지금 사실 문 닫고 있는 건설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난리 났다는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그러면은 건설 업종이 안 좋으면 1등 기업들은 끝까지 살아남겠구나라고 분석을 해서 현대건설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원전 건설 관련해서 54년의 업력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신한울 원자력 3, 4호기 그리고 바라카 원전도 현대건설이 지었죠. 그래서 레퍼런스를 충분히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2030년까지 15국에서 한 18개 프로젝트를 지금 수주를 하려고 웨스팅하우스하고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거는 이제 대형 원전이고 소형 원전 같은 경우는 SMR 관련해가지고 5개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미국의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듯이 앞으로 한 4배 이상 전력을 더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핵심 종목이 BHI나 제가 추천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습니다만 현대건설이 숨겨져 있는 그 원전 핵심도 주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추천드리고 130%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조정심마다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원전에 대한 관심은 오늘도 뜨거울 걸로 예상을 하시네요. 자, 앞서 카카오랑 태웅 뭐 관련이 있습니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여기는 원전에 묻어가지고 예. 가져왔고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너무 힘이 좋다 보니까 맞죠. 물론 카카오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당장에 어떤 저런 급등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트레이딩도 좋아하시고 변동성 있는 종목들 좋아하실 것 같아서 태용 가져와 봤고요. 사실은 원래 풍력과 관련된 기업인데 이번에 그 단조 부품을 작년 캐나다의 SMR 관련해서 공급했던 이력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지금 SMR 쪽과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SMR 테마에 좀 합류되면서 주가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 중에 후속주로 지금 태웅이라던가 한신기계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단조 부품이 그 열구연기라던가 이런 쪽에 굉장히 좀 필요한 부품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고 최근에 거래량도 강하게 나와서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거래량 받으면은 추가적으로 한 24,000원까지도 한번 세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변동성은 좀 주의하시면서 그렇죠. 네.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두 분 다 중심은 원전입니다. 그 안에서 그 바람이 다른 섹터로 넘어가서 건설을 향해 갈 것인지 아니면 아랫단으로 내려올 것인지에 따라서 종목의 차별화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옵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두 분 오늘도 도움 말씀 덕분에 든든하게 투자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